안녕하십니까, 허정원입니다. 예, 이재명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은 제 2탄으로서 성남시립병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토건 마피아와의 그 긴 전쟁을 이재명이 치렀죠, 1탄에서. 그것은 1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파크뷰 분양 득회 사건과 연관된 소위 그 검사 사칭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사칭한 게 아닌데 옆에 사실은 그 PD가 사칭한 건데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기소를 당했지만 결국은 무죄로 판결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성남시립병원 건립운동에 관해서 이재명 의원이 이것 때문에 정치에 뛰어드는 거죠, 사실상. 네. 이재명은 이제 늘 그랬듯이 성남에서는 이제 우리 변호사라고 불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다급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성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따라 폐업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성남의 구도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이기도 한 두 병원의 폐업은 성남 시민들에게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중증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이나 분당까지 이송해야 하는데도 성남시청과 시의회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했습니다. 두 병원을 이용해온 구도심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성남 구도심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인하병원의 폐업을 철회하려는 여론이 드높았지만은 소용없었습니다. 폐업을 확정한 병원은 아파트 부지로 바뀌고 시청과 시의회의 무관심은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남시민 모임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시작하면 대충연한 게 없었습니다. 법리금 도와 조직, 홍보, 청구인 모집에 이르기까지 이런 산더미였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성남시민 모임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상근자들까지 모두 달라붙었습니다. 시립병원을 만들려면 시의회에서 근거조례도 제정해야 됐습니다. 50만이 넘는 시민이 의료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법령에만 존재할 뿐인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조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코웃음을 치거나 쓴웃음을 짓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주민 발의를 시장과 시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정말 시립병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시민 김혜경이었습니다. 남편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보여주었던 일기장의 대목을 떠올렸습니다. 이재명과 추진위원들은 눈보라가 날리는 한겨울의 노상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주민발의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성남 시민 모임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남아서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매일 새벽 2시까지 남아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표를 맡은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는 단 3주 만에 주민발의자 18,595명을 모아 주민발의 조례를 성남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주민발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 지지 서명에는 무려 20만 명이 훨씬 넘는
성남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구도심 지역 성남 시민 50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재명도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립병원의 설립은 성남 시민들에게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2004년 2월 5일 마침내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24개 동별로 시립병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팔을 붙이고 나선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시립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민들을 보며 이재명은 새삼 시민들의 위대함을 절감했습니다. 이 조례운동이 성남 시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미심쩍어하던 사람들도 실현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으로 이어지는 성남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남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참관인을 30명으로 제한해달라고 이재명에게 요구했고 이재명은 수용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004년 3월 24일 오후 마침내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입장할 때까지만 해도 참관인석에 자리 잡은 시민대표들은 성남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을 시장과 시의원들이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시민대표들의 눈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단 47초 만에 그들은 심의 보류를 선포하였습니다. 법이 말이 심의 보류지 조례안 부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찬반을 둘러싸고 경로는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단 47초 만에 부결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참관석에서 지켜보던 시민대표들은 경악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내내 뛰어다닌 시민들의 노고가 47초 만에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기명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18,595명의 시민과 지지 서명에 동참한 20만 성남 시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항의했고 그러자 시의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텅 빈 회의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재명도 울며 항의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도망간 시의원들은 조례안의 날치기 폐기에 항의한 시민들과 이재명을 곧장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전과 이범이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이익과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은 시의회의 특수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대가였습니다. 이재명은 체포를 피해서 시청 앞의 주민교회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체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발당한 시민들의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어두운 기도실에 앉은 이재명의 눈앞으로 낮에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참한 지역 정치판의 민낯이었습니다. 상업 업무용 토지를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토건 마피아에 넘겨주고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록과 가로등을 갈아치우는데 시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산 탄핵을 하며 5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립병원 발의안을 간단하게 짓밟아버린 그들의 오장육부에 도사는 시커먼 생각을 이재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시민들의 버릇이 나빠져서 또 다른 주민 발의를 할 것이다.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이 시민의 상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애걸하며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들이 감히 시의원들의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넘봐 철석하고 뺨을 후려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의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은 것은 그렇게 호되게 뺨을 후려쳐야 시민들의 버릇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아래 것들에게 상전의 위세를 보여주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이재명과 시민대표들은 모두 뺨이 얼얼했습니다. 시위에는 뺨을 얻어맞고도 버릇을 못 고치는 자가 있을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란 몽둥이로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초밥을 사들고 이재명을 찾아온 인하병원 노조 부위원장 정혜선이 이재명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 이름을 가진 인하병원의 남자 부위원장 정혜선의 손을 마주잡고 울면서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듭시다. 썩을 대로 썩은 기대권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시와 시의회에 공약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돼지한테 사슴 낳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시장합시다.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싹 몰아내고 우리가 병원을 직접 만듭시다. 이재명이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이재명 혼자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극장이란 TV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고도 거절했던 것은 유명인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명망가가 아닌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풀뿌리 시민운동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확고했던 이재명이었던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처음 만들 때 성남시민 모임이라는 이름 앞에 정의나 미래, 하다못해 참여 같은 거룩한 단어 하나도 붙이지 않은 것은 스스로 도덕적 우월성이나 부여받지 않은 대표성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칭의 마지막을 연합이나 연대가 아닌 모임이라고 한 것은 정직성과 경직성과 구태의연함을 경계하면서 항상 소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모임의 대표 자리를 한사코 사양하고 무려 10여 년 동안 사무국 차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어떤 단체에서도 대표가 아닌 총무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행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역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재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공부였습니다. 공부라면은 이재명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에 관한 책을 모조리 독파했습니다. 석박사 논문까지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시원하게 제시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 가까이 있는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야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5학기 동안 지방자치 제도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확실하게 공부한 이재명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공부도 죄였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정보기관이 이재명의 뒷조사를 하다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자 부정부패 극복 방안 논문 한 손바닥에 인용 표기를 빠뜨렸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이재명의 논문이 석사 논문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재명은 학위를 깨끗하게 반납해버렸습니다. 공부하려고 다닌 대학원이었지 학위를 받으려고 다닌 대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한 내용은 이미 이재명의 것이 되었고 시장과 도지사로 일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탄탄한 지적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재명이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울분을 삼키며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재명이 결심한 것은 정치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거나 결백주의자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 참여가 개인적으로 망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지역에서 권력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상대는 업어치기 한 판으로 가차없이 제압했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두 번의 업어치기를 당하고 전과 이범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던 이재명에게 권모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성남시정 친인척 비리를 보도한 권 기자는 이재명과 똑같은 업어치기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권 기자가 폭로한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이 농협에 시금고를 맡기는 대가로 그의 조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엔화를 농협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마피아들은 이번에도 전문 기술인 업어치기 한판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대혁 성남시장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부정대출 사건을 폭로한 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착착 작동했습니다. 검찰은 곧장 권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단한 시장과 대단한 검찰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또 한 명의 전과자가 탄생할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권 기자의 폭로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무료 변론에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검찰과 이재명이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권 기자의 유죄를 단정하고 기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도 지방지 기자인 권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취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은 이겨야 했습니다. 그가 지면 진실을 밝혔던 또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과자 딱지를 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기득권 세력은 승리를 자축하며 의기양양하게 축배를 들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핵심을 파악하고 전광석화처럼 급소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요청에 농협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성남시청의 금고 선정 관련 서류도 입수해서 둘을 비교했습니다. 성남시정이 농협을 성남시 금고로 지정한 날과 성남시장의 조카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날짜가 같았습니다. 둘 사이 연관성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특혜성 여부였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의 조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엔화를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명백한 특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그 대출이 부정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직원을 시켜서 농협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거침없이 치고 나간 이재명과 언제나 치밀하고 정확한 이영진 콤비에게 단련된 직원들은 대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개인으로는 빌릴 수 없는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시장의 조카는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위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성남시 금고와 연계된 초저리 특혜성 대출인 동시에 위조한 허위 서류를 통한 거액 불법 대출임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문을 통해 범죄자는 권 기자가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조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마지막으로 권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대엽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시장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뜻밖에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승인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뒤집힌 진실 앞에서 재판부도 시장과 검찰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강제 구인 하루 전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통쾌한 되치기 한판승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권 기자는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 이재명은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되치기 한판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남시 내부자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관계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의 측근 박무창에게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지 말자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당히 양심적인 편이었던 그 사람이 며칠을 주저하다가 도움을 이재명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은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를 내줄 줄 알았던 그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이재명은 그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시장의 측근인 그는 본성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진실과 신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든 시장에게 이재명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에게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친인척 비리가 계속될 것이고 결국 터질 것입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장을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던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집에 돌아와 막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건 얘기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리운전에서 타고 들어왔던 차를 직접 끌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권 기자의 무죄를 확정 짓게 되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벌금 150만원, 이래서 이재명이 전과 3범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로 1범, 2범, 3범 다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상대방에서는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전과 3범, 전과 3범 내용은 말 안 하고 전과 3범이라는 숫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의 되치기 한판승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권 기자는 전과 1범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은 전과 1범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다시 대리를 불러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면 시장의 측근은 그 사이에 마음을 다시 바꿨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남시장 조카 농협 특혜대출 부정 사건은 이재명에게 영광과 상처를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